우리의 추억 속에 맛과 함께 기억되는 추억은 얼마나 될까요?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에도 음식이 함께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추억에도 음식이 함께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와 함께 한 추억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변비가 심해서 아주 온 식구들을 애먹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이웃 할머니의 들기름을 먹여보라는 조언을 듣고 저희 엄마가 소주잔에 들기름을 가득 따라서 강제로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20대가 지나도록 들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먹긴 하지만 즐기지는 않게 되었죠.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신 엄마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바나나를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바나나가 정말 귀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또한 급체로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였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바나나를 저는 지금까지 입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냄새도 못 맡고 바나나 옆에 닿았던 다른 먹거리도 아예 못 먹고 있습니다. 그 시절은 바나나 생각만 해도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추억이 되었네요. 이렇듯 여러분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추억은 음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아주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글 쓰는 요리사 박찬일의 음식 에세이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입니다. 펴는 곳은 푸른 숲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맛으로 이어지는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요리를 도전해 보았을까요? 정말 많은 요리가 책에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요리로 정해 보았습니다. 책 낭독에 앞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맛있는 책 읽기 채널에 어울리는 닉네임을 정해 보았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이음이라 지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낭독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맛으로 떠나는 추억 여행 떠나보실까요? 먹는 일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생명의 힘, 짜장면. 먹을 게 널리 있는 요즘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한턱 낸다고 하면 중국집이었다. 짜장면은 기본이고 탕수육이나 양장피, 팔보채 같은 요리가 나왔다. 군만두 서비스 같은 건 없어도 좋았다. 오래전 중국집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작은 타일이 붙은 외관에 소박한 이름의 간판이 붙어 있었다. 요즘처럼 가분수에 멋대가리 없는 커다란 간판도 아니었고 수수한 멋이 있었다. 중국집 이름도 유행이 있다. 사해루, 아서원 같은 이름이었다. 세월이 흘러 북경이나 홍콩 같은 대도시 이름이 한때를 풍미했는데 특이한 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본토의 지명이나 명물이 많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우리 동네에 있는 중국집은 한글을 써서 진짜로와 총알 반점이다. 주문을 하면 화상이든 아니든 주방에 중국어로 호통치듯 주문을 넣는 게 유행이었다. 그 말이 진짜 중국말인지 알 도리는 없었다. 그저 짜장이나 짬뽕이라는 낱말이 섞여 있어서 아, 우리 주문을 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나무 탁자였고 그 후에는 포마이카 상에 두꺼운 투명 비닐을 깔았던 것 같다. 우리는 나무젓가락의 보풀을 바락바락 비벼서 털어내고 가지런히 탁자 위에 올려놓음으로 위대한 음식을 맞을 예의를 갖췄다.
기억이 희미한데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이미 생파 한쪽과 함께 빼가를 드시고 있었던 것 같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나는 짜장면 반찬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오래전 산동 사람들이 태반이던 화상들은 대파의 흰 부분을 툭툭 잘라 반찬으로 내주었다. 찍어 먹는 장도 갈색의 전통 산동 춘장이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양파와 검정색 춘장이 반찬으로 등장하는 게 대세가 되었다. 대파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산동은 파가 아주 많이 자란다. 산동 사람들이 대부분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게 된 지금의 중국집 사정과 대파가 사라진 것은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 대파에는 산동 사람의 유전자랄까 전통 음식을 내는 원형질 같은 게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제법 진짜 짜장면을 먹었던 셈이다. 돼지 기름이 몸에 좋네 안 좋네 하는 건강 바람이 불면서 짜장에도 식물성 기름이 쓰이기 시작했다. 나는 기름이 바뀌면서 짜장 맛이 나빠졌다고 하는 사람이다. 동물성 기름이 콜레스테롤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면 삼겹살은 겁나서 어떻게 먹나. 삼겹살 맛의 핵심은 물론 비계 부위다. 그 비계를 녹여서 라드를 만들어 짜장을 볶았다. 수원은 화상들이 많이 살고 좋은 중국집들도 많다. 그 동네에서는 오랫동안 갈색으로 된 진짜 짜장면을 팔았다. 요새는 대부분 캐러멜을 넣어 검정색이 된 천하통일의 짜장을 쓰겠지만 말이다. 갈색의 짜장은 풍미가 달랐다. 달콤하기보다 구수하고 짭짤했다. 소스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짜장을 비비면 딱 면에 소스가 붙을 만큼만 넣었다. 전분을 많이 써서 윤기 있게 만들지 않았으니 볼품은 덜했지만 칼로리는 더 낮았다. 지금처럼 품이 없이 양파를 잔뜩 넣는 것도 아니었다. 콩으로 발효한 전통 짜장의 구수한 냄새가 지금도 혀끝에 감돈다. 첨장이라고 하는 밀가루를 함께 쓰는 이 장이 나중에 춘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들 한다. 누군가 민속학자든 인류학자든 음식학자든 한국의 청요리집에 대한 취재와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한 시대의 소중한 역사는 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 텐데 아쉬울 따름이다. 차이나타운이라고 붉은 페인트만 칠할 게 아니라 정신의 기록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 내 얘기를 하자면 특이하게도 중국집에서 사색을 하는 스타일이다.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고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그걸 기다린다.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 모든 감각이 오직 짜장면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변해 복잡한 머릿속은 정돈이 되고 생각이라는 이름의 모호한 안개가 걷힌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먹는 일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그런 깨우침은 복잡해진 인생사를 단순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중국집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울을 떨쳐내기 위함이다. 찬거리를 장만하는 오후의 시장이나 새벽에 수산시장에 가보시라. 악다구니 같은 삶의 전쟁터를 보면서 다들 저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하는 경외감과 부러움이 샘솟게 된다. 나의 우울이 얼마나 가당찮고 애고적인지 뼈저리게 된다. 그런 목적으로 중국집에 가는 것이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2시가 좋겠다. 외근 나온 영업사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막노동자 같은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중국집에 깃든다. 건강한 육체 노동자들의 왕성한 식사 현장을 훔쳐보는 것이다. 대개 그들은 곱빼기를 시킨다. 속으로 조용히 읽어보시라. 곱빼기. 이 말에 복이 있으라. 짜장면을 양껏 젓가락으로 말아 올려 입가에 소스를 묻히며 후루룩 소리도 요란하게 한 다발의 짜장면을 넘기는 장면. 나는 거기서 생명의 힘을 느낀다. 우리가 뭘 먹는다는 행위는 진정 숭고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햄버거를 그렇게 먹는다고 할 때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어서 중국집이란 더욱 소중해진다. 더구나 시내에선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뒷골목에 지하나 2층으로 숨어드는 지경에 빠진 중국집의 현실이 더욱 가파른 감정 상승을 돕곤 한다. 이러다가 아예 중국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 따위 말이다. 짜장 곱빼기는 우리에게 투박한 민중의 식욕을 드러낸다. 스테이크나 푸아그라에는 진정한 곱빼기 개념이 없다. 한국 음식에서도 냉면을 예로 들면 살이 하나 추가하면 냉면값의 절반이 넘는다. 9,000원짜리 시내 냉면집의 사리가 6,000원이다. 그러나 짜장면만은 오직 500원만 더 받을 뿐이다. 양은 한 배 반 정도로 듬뿍 더 얹어주고 값은 조금만 더 받는 것이다. 중국집의 흥망성쇠의 영욕의 역사에서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 곱빼기의 인정은 여전하다. 그 짜장면이 슬플 때도 있다. 비 오는 날 저녁 어스름에 주택가 골목이나 추레한 상가의 복도에서 만나는 다 먹은 짜장면 그릇이다. 음식의 존엄은 사라지고 칼로리만 존재하는 슬픈 풍경이다. 신문지라도 살포시 덮어 있으면 좀 나을까? 나의 삶에도 슬픈 짜장면이 있었는데 군대에 가던 날 그 좋아하던 짜장면 곱빼기를 반도 못 먹고 남긴 사건이었다. 입대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텐데 신병 교육대에서 배가 고플 때마다 그 남긴 반 그릇이 자꾸 떠올랐다. 내 인생에서 짜장면이 기뻤던 순간도 많았다. 특히 딸아이가 아직 아기였을 때 짜장면을 힘차게 빨아당기는 모습의 경위가 마음에 새겨져 있다. 좀 우스운 얘기 한 토막. 용산에 한동안 열심히 다니던 중국집이 있었다. 그 집의 주방장이 일하는 모습이 홀에서 보였는데 그는 늘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일했다. 취향도 독특하군.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홀에서 그를 가까이 대면할 기회가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노란색 작업복은 셔츠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입던 독립문표 반소매 러닝 셔츠였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흰색으로 초지일관하는 그 전통의 러닝 셔츠가 노란색으로 출시된 적은 없지 아마. 짬뽕은 국물이다. 짬뽕의 불맛. 알루미늄으로 만든 철가방이 등장하기 전 중국집 배달꾼들은 목통을 썼다. 일제 때 청계천을 무대로 한 박태원의 소설 천변 풍경에 보면 배달꾼이 그런 나무 괴짝에 음식을 나르는 장면이 나온다. 또 일본식의 기다란 봉을 어깨에 걸고 목판을 쓰는 배달꾼도 등장한다. 후자에는 한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요리는 일찍이 칸칸이 나눠져 있는 목통이 대세였나 보다. 내 어렸을 때도 변두리에서 목통을 썼다. 비를 맞아 낡고 작아서 갈색이던 그 배달통을 짐칸에 싣고 한 손에는 짬뽕 국물이 든 노란 양은 주전자 여러 개를 어찌어찌 나눠들고 아슬아슬하게 짐자전거를 몰던 장면이 떠오른다. 플라스틱 랩이 나오면서 그 양은 주전자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나는 고명과 면만 들어있는 그릇에 배달원이 직접 주전자를 기울여 국물을 부어주던 그림이 삼삼하게 눈앞에 펼쳐진다. 요즘에는 비닐 소포장에 고춧가루며 식초까지 담아주지만 그때는 일일이 병에 든 것을 함께 가져왔다. 고춧가루가 그처럼 곱게 갈린 것도 중국집만의 스타일이었다. 중국집이 배달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음식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비판도 했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다. 양은 주전자 국물이 부어진 맵고 진한 맛의 그 국물을 먹기 위해 어린 나는 침을 삼키며 기다렸다. 별달리 먹잘 게 없던 시절 어린아이들도 매운 걸 잘 먹었다. 심지어 나는 한 종지에 깐 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간식처럼 먹어치운 적도 있었다. 불과 7살 때의 일이다. 나의 위장병은 아마도 그때 시작된 것 같기도 하다.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친구들과 짜장면 먹기 내기를 했다. 내가 곱빼기 2그릇 반은 먹고 결승전에서 졌다. 상대는 자그마치 곱빼기로 3그릇을 먹고도 후식으로 군만두까지 한 그릇 추가 주문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녀석은 군대도 면제받을 만큼 과체중이었는데 문방구에서 파는 교련복 요대가 맞는 게 없어 2개를 사서 잇대어 썼으니 그 덩치를 짐작하실 수 있겠다. 약이 오른 나는 녀석이 매운 걸 못 먹는다는 걸 간파하고서 짬뽕으로 다시 겨루기로 했다. 앞서 밝힌 대로 나는 매운 걸 정말 잘 먹었기 때문이다. 각자 짬뽕 2그릇, 물론 곱빼기다. 2그릇 정도를 비워갈 즈음 내가 앞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녀석이 클레임을 거는 게 아닌가. 야, 짬뽕은 국물이야. 응? 나는 국물을 상당 부분 남기고 있었는데 그걸 녀석이 꼬집고 나선 거였다. 심판을 보던 다른 친구가 내 눈치를 살피더니 뭐 틀린 말이 아니네 하고 녀석의 손을 들어주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짬뽕은 국물. 맞다. 나는 짬뽕이 매워서가 아니라 국물 때문에 속으로 울었다. 거금 짬뽕 값을 내야 해서 또 울었다. 백구레가 녀석과 상대가 안 되는 나로서는 국물까지 알뜰하게 마시게 되면 도저히 녀석을 이길 수 없었다. 짬뽕은 국물이 맞는 게 둘이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켰을 때 짜장면 시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증오한다. 물론 나는 짬뽕을 시켰을 때다. 어이, 짬뽕 국물 좀 남겨줘. 짬뽕 국물에 대한 오해도 좀 있다. 짬뽕은 해물을 넣어주니 국물도 해물 맛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짬뽕 국물 맛의 기본은 고기 육수다. 요즘은 닭뼈나 흔히 치킨 스톡이라고 부르는 분말이나 페이스트를 많이 쓴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짬뽕은 돼지뼈와 돼지고기로 국물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예전 방식이 그랬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에서 맛있다는 전통의 짬뽕을 보면 걸쭉한 국물에서 돼지고기 맛이 난다. 또 센 불에 볶은 돼지고기가 고명으로 많이 쓰인다. 짬뽕의 원료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말이 맞다는 느낌이 온다. 자, 짬뽕의 무릉도원으로 조각배를 몰아가 보자. 짬뽕은 내가 이렇게 명명한 적이 있다. 이른바 짬뽕 삼국지다.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들어보셨나? 한국의 이자카야 같은 곳에서 파는 국물이 하얀 짬뽕을 일컫는다. 일본인들은 매운 것을 거의 먹지 않으니 짬뽕도 맵지 않게 먹는다. 나가사키 짬뽕은 여러 설이 있는데 나가사키가 개항이 되고 외국인이 들끓던 시절에 시작되었다는 게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 처음 고안해서 만들어 팔았다는 얘기가 있다. 그 후 한국에는 일제강점기에 건너와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 양념의 빨간 짬뽕으로 바뀌었다. 짬뽕이 산둥성 출신의 화교 요리사들에 의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지만 짬뽕이라는 일본어를 보면 어쨌든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게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중국인이 만들고 일본에서 시작됐으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삼국지가 완성된다. 나가사키에 가서 그 원조집을 찾았다. 과거의 주인에서 바뀐 지 오래된 이제는 화석화된 집이었다. 나가사키 항구를 내려다보는 좋은 경치에 넓은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짬뽕은 시시했고 음식값은 비쌌다. 호쾌한 화력의 강한 맛이 아닌 건 일본식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밋밋했다. 원조집의 명성을 듣고 오는 이들의 주머니나 후리는 수준에 택시기사에게 모르니 잘한다는 집에 데려다 준다. 역시 좋다. 나가사키 짬뽕은 부드럽고 온화한 국물 맛이다. 우유처럼 부드럽고 달다. 짬뽕은 국물이 중요한 음식이지만 곁들이는 채소도 맛을 내는 데 중요하다. 중화요리는 매우 강력한 화력에서 재료를 순식간에 볶는다. 재료의 수분을 가두면서 빠르게 익힌다. 얼마나 불이 세면
요즘 팔리는 중화요리용 가스레인지 상품명이 제트버너다. 제트기처럼 무서운 화염을 뿜는다는 뜻일 것이다. 채소가 불과 기름에 볶아지면서 아삭한 식감과 불맛이라고 부르는 탄 기운을 얻는다. 중국 요리집 주방에 들어가면 우선 그 제트 엔진의 요란한 소음에 귀가 먹먹해지고 연기의 눈이 메어지고 기름 태운 기운에 코가 마비된다. 커다란 웍을 자유자재로 흔들며 볶을 때 기름이 웍 근처로 산란하는 강력한 불기운을 빚어내는 걸 보게 된다. 그렇게 요리한 짬뽕은 약간 씁쓸하면서도 기름 태운 듯한 맛이 식욕을 강하게 자극한다. 나는 촌스럽게도 짬뽕 국물에 검댕이 둥둥 떠 있어야 이 집이 제대로 채소와 해물을 볶았구나 하고 생각한다. 얼음 배달하던 소년, 수박과 화채. 여름이면 언제나 돌아가신 외숙모와 수박 화채 생각이 난다. 안 그래도 없이 사는 우리 집에 외숙은 세간도 없이 겹방을 살았다. 우리도 어찌어찌 얻긴 했지만 그나마 독채 건물이어서 어쨌든 주인 눈치 없이 객식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한여름 모깃불 피워놓고 수제비도 뛰고 옥수수도 구웠다. 서울 변두리였지만 제법 운치가 있었다. 없는 집에 입맛 떨어질 순간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여름은 여름이었다. 증기를 뿜는 것 같은 날씨로 대충 몸도 마음도 익어버려 헛숨만 쉬는 나날이었다. 자글자글 끓던 그 동네의 흙길. 얇고 구멍난 신발 밑창에서 그 열기를 그대로 느꼈다. 딱 더위 먹을 만하면 어머니는 용케 해갈의 용단을 내리셨는데 다름 아닌 수박 화채였다. 그래도 시누이라고 수박값을 내고 외숙모가 치닥거리를 했다. 별게 있었던 건 아니고 수박을 대충 모양 내지 않고 자르거나 숟갈로 속살을 파내고 얼음 등속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화문석 같은 돗자리가 하나 있어서 마루에 펴고 식구가 둘러앉았다. 참, 이 수박화채 모임에는 나의 노역이 있었다. 그때는 얼음을 모두 사 먹던 시절이었고 그것이 내 몫이었다. 아마도 50원인가 그 밑에 돈을 쥐고 석유 가게에 갔다. 겨울에는 석유, 여름에는 얼음을 팔아 생계를 트는 게 그쪽의 궁리였다. 그래서 뱃속까지 싸한 석유 냄새가 나는 드럼통 옆에 두툼한 보온용 문을 댄 작은 얼음 창고가 있었다. 위생이랄 건 없었다고 봐야 한다. 대충 갈고리로 얼음을 꺼내서 노상에 놓고 톱으로 서걱서걱 잘라 팔았다. 잘라놓은 다음에 파는 게 좀 문제이긴 했다. 봉지라고는 시멘트 포대 같은 갈색 봉투나 교과서나 잡지, 폐지로 가가호호 만들어서 시장에 나오는 다양한 종이봉투가 고작이라 얼음을 담아낼 수가 없었다. 비닐봉지가 없던 때였으니 그래서 고른 게 새끼줄이었다. 미끄러운 얼음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논슬립 로프가 아니었는가 말이다. 그렇게 새끼줄로 묶어준 얼음을 건네받으면 나는 줄다름을 쳤다. 얼른 머리 껍질이 벗겨질 것 같은 짱한 얼음 수박 화채를 먹겠다는 일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녹기 전에 집에 당도해야 하는 까닭이었다. 그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달려서 집에 가면 외숙모는 수박을 다 떠서 커다란 양은 다라이에 담아놓고 계셨다. 생각해보니 냉장고가 없으면 도시에서는 수박을 화채로 먹는 게 제일 나았다. 겨울물이나 시원한 오물물에 담가 놓아야 하는데 도시에서 그게 쉬운 노릇은 아니었다. 참 어떻게 살아온 세월인가 싶어지는 그런 막막한 기억이 떠오른다. 화채를 만들어 먹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었다. 식구는 많고 수박은 적으니 고루 한 대접씩 돌리려면 화채가 제일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간 얼음은 가장 큰 바늘과 망치를 동원해서 잘게 쪼갰다. 그 부정형의 얼음이 화채의 맛을 돋웠다. 얼음은 화채의 보조가 아니라 주인공이었다. 빙산의 날카로운 일각처럼
부서진 얼음 조각은 수박의 사각거리는 맛에 어울려 더위를 지그시 눌렀다. 입안에서 통렬한 서늘함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아이스 커피나 얼음을 쓰는 무엇을 할 때면 얼음에 신경을 집중한다. 마치 구석기 시대의 타제석기처럼 날카로운 예각의 얼음이 비수 같은 날이 들어있어야 제맛이 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정처럼 투명하고 날카로운 얼음 비수를 가져야 진짜 얼음의 맛이 난다. 그렇게 배불리 화채를 먹고 누우면 행복해야 했는데 나는 그러질 못했던 것 같다. 별 잡다한 걱정으로 밤을 보냈다. 그렇게 수박 화채를 해주시던 외숙모는 먹고 살만하니 세상을 떴다. 가시던 해에도 젊디 젊은 연세였다. 맑고 큰 두 눈이 고웁던 외숙모는 더운 여름날 저승에서 수박이라도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다. 수박은 한국에서는 과일로 취급하지만 서양에서는 좀 달랐다. 뭐든 굽고 볶는 서양은 과일도 날로 먹는 법이 적었다. 배나 사과, 복숭아, 파인애플, 바나나도 굽고 삶았다. 물 많은 멜론이나 수박도 여지없었다. 수박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오일이나 버터 녹인 팬에 구우면 제법 그럴싸한 맛이 난다. 아, 수박도 채소구나. 그런 미각의 신천지를 열어준다. 겉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녹고 속은 씹으면 아삭하다. 수박을 꼭 익히지 않더라도 후식이 아닌 요리에 쓰는 건 흔한 일이다. 듬성듬성 썰어서 샐러드에 넣는데 이건 그리스식이 유명하다. 우선 수박 중간 것으로 8등분하여 한 개만 사각형으로 다시 과육을 썬다. 올리브유 하나에 레몬즙 반을 기준으로 섞어 소스를 만들고 소금과 후추를 친다. 페타 치즈를 대충 덩어리지게 떼어내고 붉은 양파와 오이를 대충 썬다. 올리브와 토마토도 있으면 오케이. 수박을 담고 양파와 치즈를 뿌린다. 거기에 오일 소스를 끼얹으면 된다. 소스 없이 먹어도 좋다. 수박에 달콤하고 짭짤한 치즈와 올리브를 얹으면 이 궁합이 상당히 놀랍다. 단 것에 짠맛이 더해지면 더 달게 느껴지고 맛이 풍부해진다. 우리가 느끼는 케이크의 완벽한 달콤함의 바탕에는 언제나 소금이 숨어 있는 것처럼. 닭 한 마리의 충직한 투신, 아버지의 닭백숙. 아마도 닭처럼 세계인의 사랑을 널리 받는 고기도 없을 것 같다. 쇠고기는 힌두교도의 터부이고 돼지고기는 무슬림과 유태인에게는 더러운 고기다. 한국은 양고기의 사각지대이다. 그런 그들이 모두 다 닭은 즐긴다. 미국은 흑백 인종의 고기 선호가 다른데 흑인들의 닭고기 집착은 유별나다. 확인은 못했지만 카투사로 군대 생활을 한 내 친구의 전언은 이렇다. 메뉴에서 닭튀김이 빠지면 흑인 병사들이 식당에서 야유를 보낸다니까. 그렇다고 백인들이 닭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다. 무슬림이나 힌두교도처럼 특정 고기에 대한 극렬한 저항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닭은 좋아한다. 어쨌든 닭처럼 골고루 인류의 고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도 없다. 닭은 불과 한 달 남짓만 기르면 식탁에 올릴 수 있고 주는 사료만큼 살이 찌는 경제적인 동물이다. 당신이 늘 신경 쓰는 가성비에 충성한다. 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엄청난 가스를 뿜으며 몸의 체온을 뜨겁게 유지하느라 그 아까운 사료를 다 발산해버리는 반면 닭은 먹는 대로 비교적 충실하게 살이 찐다. 이 고마운 존재에게 경배를 해야 할 것 같다. 사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자. 닭처럼 맛없는 고기도 없다. 아니, 그 맛있는 닭고기를 그렇게 무참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고? 그렇다. 닭고기를 날로 포떠서 천천히 씹어보면 어떤 감칠맛이 혀에 도는지 말해보시라. 닭가슴살을 삶아서 아무것도 양념하지 않고 먹어보시라.
어떤 맛이 도는가? 마본지를 먹어보지 못했다면 그 맛이 상상하면 딱 닭가슴살이다. 닭 육회는 참기름 맛으로 먹고 가슴살 구이는 껍질의 바삭함으로 먹는다. 고기 자체의 맛은 글쎄 희미한 사료의 맛 외에 나는 느껴보지 못한 것 같다. 다리살과 목살은 쫄깃한 맛으로 먹고 날개는 쫀득한 콜라겐이 입술과 혀에 붙는 맛으로 먹는다. 또 뭐가 있더라? 그래, 닭똥집이 있다. 멕시칸 추잉껌 외에 그 어떤 맛을 상상하는가? 닭튀김은 그래서 고기에 바르는 양념 파우더의 힘으로 먹는다. 당신의 부엌에서 닭을 튀겨보시라. 구할 수 없는 양념 파우더 대신 무엇을 바르든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닭볶음탕, 도리탕이라고 부르는 그 볶음과 찜의 중간 형태의 요리는 맛이 있지 않느냐고? 고추장 양념이 빠진 닭의 어떤 맛이 당신을 매혹하는가? 이탈리아의 유명한 닭 요리가 있다. 오븐에 굽고 찐다. 그 맛의 비결은 뜻밖의 다른 동물의 것이다. 바로 삼겹살이다. 베이컨을 닭에 칭칭 감아서 허브를 넣고 굽는다. 그러니까 닭의 맛이 못 믿어서 밋밋한 살에 돼지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당신이 언젠가 맛있게 먹었다던 토종닭의 맛을 기억해서 끄집어내보라. 당신의 이 한마디 토종닭이어서인지 아주 쫄깃쫄깃했어요. 쫄깃한 식감은 맛이 아니라 물리적 현상이다. 그것 말고 맛을 표현해달라. 닭 고유의 맛을 알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닭은 미덕을 가진 고기다. 그 미덕이 충분히 발휘되는 건 몇 가지 요리로 만들어질 때라고 나는 믿는다. 바로 국물 요리다. 닭 한 마리의 충직한 투신, 몰두할 만한 맛의 핵심을 전한다. 닭의 맛은 다분히 뼈에 있다. 닭을 오래 삶아 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맛이 국물에 녹아들면 닭 요리의 체면에 선다. 그건 백숙이다. 작은 닭 한 마리로 온 가족을 배불리 먹여야 했던 아버지의 선택이다. 그래서 백숙은 또한 슬픈 요리다. 살만한 세상이며 영양 과잉의 시대에서 큰 닭 한 마리를 무심하게 삶아서 영양 보충을 하는 이들은 없는 듯 싶다. 그러나 아버지의 시대에 닭 한 마리를 삶는 건 그저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닭을 고아내는 걸 의미했다. 단순히 열량으로 전달하는 요리가 아닌 기대 이상의 에너지까지 얻으려는 주술적 음식이었다. 복다림도 그런 주술의 명백한 전승이며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어렸던 시절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 볼에 버짐을 달고 사는 형편까지는 아니었지만 늘 단백질이 부족했다. 시장 닭전은 몇 집이 쭉 늘어서서 경쟁을 하고 있었다. 누가 더 오래된 고목의 밑둥치로 만든 도마를 쓰고 있는지, 누가 더 닭장에 닭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경쟁했다. 최신식 닭털 뽑는 기계가 털털거리며 깃털을 말끔하게 뽑는 시연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아버지는 약간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보았는데 아마도 당신 권위의 종식을 예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왜 아니겠는가? 아버지란 존재는 닭의 목을 아무렇지도 않게 비틀고 이렇게 외치면서 권위를 세웠던 것이기 때문이다. 여보, 물을 끓여요. 닭은 내가 잡을 테니.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닭전에 솜씨 좋은 아저씨들에게 닭 손질을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로 비용을 더 내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꼭 생닭을 사려고 들었다. 그 닭의 누렇고 주름진 뱀가죽 같은 무늬가 선명한 발목을 끈으로 묶어들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의기양양했다. 아버지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그건 돌이켜보면 인간적 원시적 유전자의 발현이었다. 부자는 사냥을 나가고 아녀자들은 요리를 하는,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사냥 기술을 뽐내며 짐승 한 마리를 사냥한 후 그걸 메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셈이다.
그럴듯한 핑계도 있었겠다. 저 기계로 닭털을 뽑으면 살에 멍이 든단다. 아버지는 일일이 깃털을 뽑았다. 그리고 닭을 삶았다. 왜 닭다리는 딱 2개였을까? 어쨌든 나는 불만이 없었다. 외동 아들이었으므로 적어도 하나는 내 차지였으니까. 아버지가 목살을 물어뜯었던 것으로 미루어 모르긴 몰라도 내가 2개 다 차지했을 수도 있겠다. 내 누이는 셋이었으며 날개나 퍽퍽한 가슴살이 몫으로 돌아갔다. 나는 내 누이들에게 닭다리를 원 없이 사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닭맛이 그때의 결핍의 시대에 환장했던 닭고기 맛이 날까? 나는 그게 두렵다. 누이들도 이제 명품백을 가지고 싶어 할 뿐 닭을 좋아하지 않는다. 닭백숙은 어떤 기교도 필요 없는 단순한 요리다. 불을 떼고 물을 끓이고 닭을 삶는다. 삶는다. 때맞춰 젓가락을 허벅다리쯤에 푹 찔러 피가 배어 나오는지 수월하게 젓가락이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게 요리의 전부였다. 커다란 쟁반에 닭을 올리고 아버지는 그걸 분배했다. 권위의 절정이었다. 다리를 뜯고 살을 바르고 닭똥집과 간을 소금에 찍는 모든 행위는 아버지에 의해 설계됐다. 물론 고소한 콩팥이나 간조차도 나에겐 우선권이 있었다. 누이들아, 닭 내장도 한껏 사줄게. 식구들은 닭을 뜯고 뼈를 씹었다. 칼슘도 부족한 시절이었다. 닭뼈를 씹으면 고소한 선지 맛이 났다. 그러다가 전니가 훌렁 빠지기도 했다. 그 가난한 카니발의 마지막은 국물이었다. 어머니는 닭껍질이 들어있는 뜨거운 국물을 분배했다. 소금을 치고 한 그릇씩, 원하면 2그릇씩이라도 훌훌 마셨다. 누이들이 양을 걱정하지 않고 맘껏 먹을 수 있는 건 국물뿐이었다. 입천장이 벗겨지도록 뜨거운 누런 닭기름이 둥둥 뜰 비릿한 그 국물을 마셨다. 들이켰다. 닭 먹은 태가 났다. 백숙은 젠장 서러운 음식이었다. 닭백숙의 고민거리,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는 법. 가슴살을 뱃속에 넣어봐야 퍽퍽해지고 고기 자체의 맛도 없다. 그렇지만 요리만 잘하면 가슴살 특유의 맛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서양 요리에서는 가슴살의 퍽퍽한 듯한 맛을 상쇄할 요리법이 전수된다. 바로 껍질이다. 우리나라는 가슴살만 따로 사면 대개 껍질이 벗겨진 채 들어있다. 나는 이 점이 의아하다. 껍질이 붙어 있어야 뭔가 요리를 해볼 수 있다. 어쨌든 닭 한 마리를 사면 가슴살을 껍질이 떨어지지 않게 잘 발라낸다. 한 마리면 당연히 2조각이 나온다. 그걸 소금과 후추, 약간의 술에 2시간 재워둔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간불로 놓는다. 마늘 한 조각을 구운 후 갈색이 되면 꺼내버린다. 가슴살의 껍질 부분이 밑으로 가게 팬에 올린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익힌다. 가슴살이 진한 황금색이 되도록 익힌다. 그런 다음 뒤집어서 조금 더 익힌다. 그러면 껍질이 바삭해지고 속은 제법 부드러운 가슴살 구이가 된다. 가능하면 속살이 분홍색이 될 때까지만 익힐 것. 너무 익히면 물론 가슴살 본래의 무심한 조직이 되어버린다. 양겨자를 발라 먹으면 좋다. 아릿한 맛 뒤에 천천히 갯벌의 뒷맛이 퍼진다. 꼬막. 소설 태백산맥에서 염상구가 외서댁과 관계를 맺고 나서 내뱉는다. 내 눈이 보배는 무배요. 보기 전 떡이 묵기도 좋더라고. 외서댁을 딱 보자마자 가심이 찌르르 하더란 말이여. 그 생각이 영축이 들어마저 뿌렸는데 쫄깃쫄깃한 것이 꼭 겨울꼬막 맛이지. 외설도 이쯤 되면
우리 말본세의 한 전통을 이룰 것 같다. 어쨌든 염상구가 극찬한 겨울 꼬막의 맛이 기막히긴 기막히다. 친구가 차를 몰아 여수와 순천을 돌아 당도한 곳은 벌교였다. 바야흐로 겨울 꼬막의 계절이었다. 친구는 담배를 빼어물곤 혼자 중얼거렸다. 꼬막은 여자들이 몸으로 밀고 가서 캐는 조개지. 그게 예산일이 아니고 그래서 꼬막을 보면 나는 슬퍼져. 벌교 사람들의 몸과 살은 벌교 여자들 수고인 셈이지. 꼬막은 저 너른 뻘에 여자들이 널빤지를 타고 진정 몸으로 밀면서 캔다. 그 고단한 수고와 노동을 보면 정말 친구처럼 숙연해질 것이다. 조개는 되게 봄의 맛이 든다. 산란을 앞두고 한껏 먹어둔 영양이 차곡차곡 살 속에 쌓인다. 씹으면 진하고 고소한 유식한 말로 아미노산이 가득한 감칠맛이 우러나온다. 서해 아니면 바지락, 동해 아니면 비단조개로 국을 끓이면 진득한 감칠맛이 국물에 배어나와 혀가 아리기까지 하다. 그게 봄조개의 맛이다. 마늘 한쪽, 파 한 줌 넣을 필요 없이 조개 몇 개로 한 그릇의 국 맛을 완성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꼬막은 겨울에 제맛이 올라온다. 꼬막 말고는 홍합 정도가 겨울에 맛있는 조개일 것이다. 2월에 이르게 새조개가 시중에 풀리지만 야들야들하고 진한 맛은 아직 품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겨울조개의 왕은 꼬막인 셈이다. 꼬막은 서해안에도 있지만 벌교와 순천 등의 남서 해안가 것을 최고로 친다. 갯벌이 잘 발달하여 먹이가 풍부하고 유기물이 꼬막 속에 충분히 배어들어 맛이 좋다. 특히 벌교 일대의 참꼬막은 일품이다. 서울에서는 대개 골이 가늘게 배열된 새꼬막이 풀리고 전라남도 일대 나가야 참꼬막을 많이 볼 수 있다. 골이 울퉁불퉁 깊고 옹골찬 조선 기왓장 꼴이다. 마치 먼 길 떠나는 스님이 쓴 주름진 삿갓 같기도 하다. 보기에도 일품이고 맛도 있어 보인다. 꼬막의 맛은 뭐랄까? 바다의 맛이라는 진부한 표현을 벗어나는 무엇이 있다. 잘 삶은 꼬막은 살이 터질 듯이 팽팽한데 도도한 살집 밖으로 한껏 부푼 맛 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 이 맛 속에 짜고 고소하며 감칠맛 또는 액체가 들어있다. 바닷물과는 사뭇 다르고 그렇다고 미더덕이나 멍게 속의 체액 같지도 않은 어떤 것이다. 그 액체는 약간의 비릿한 맛이 있어서 혀를 휙 감고 돈다. 아릿한 맛 뒤에 천천히 저 갯벌의 뒷맛을 전해준다. 친구가 고른 집은 연예인의 얼굴 사진도 하다못해 방송에 전혀 안 나온 집이라는 장난스러운 글귀조차도 없이 먼지 있는 길가 구석에 소복하게 엎어져 있는 낮은 지붕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우리는 잠옷 70년대 풍으로 돌아가는 기운이었던 것이다. 드르륵 끼익. 미닫이가 늘 그렇듯이 한 번쯤 레일 위에서 비틀거렸고 그 소리가 스웨터를 입은 아주머니를 일으켰다. 그녀는 뜨끈한 방에 앉아 하염없이 뭘 까고 있었다. 무엇이겠는가 꼬막이지. 숟가락을 맵쉽게 쥐어들고 커다란 왕꼬막의 뒷꼭지를 열어 연신 꼬막을 열었다. 평생 꼬막을 캤고 이젠 허리가 굽어 식당에 앉아 꼬막을 깐다. 그리고 우리 같은 외지인에게 이른바 꼬막 정식을 팔아 생계를 한다. 꼬막은 캘 때는 고되고 삶을 때는 신경을 좀 써야 한다. 꼬막 잘 삶으면 시집도 예쁘게 간다고 한다. 뭔가 비결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끓는 물에 찬물 한 바가지를 넣고 꼬막을 우르르 넣었다. 밤톨만한 꼬막들이 수북하게 솥에 들어앉는다. 그리고 불을 천천히 올리고 꼬막을 주걱으로 저었다.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젓는다. 그래야 꼬막이 잘 까진단다. 침침한 먹물 같은 꼬막의 체액이 흘러나와 물색이 탁해진다. 다시 물이 끓기 전에 불을 끈다.
꼬막이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 입을 벌리면 이미 질겨져 못 먹는단다. 꼬막은 읍내에서 만난 벌교 사람들처럼 입이 무거운 모양이다. 묵묵하게 담은 입속에 살이 알맞게 촉촉하게 익었으니 삶은 꼬막은 상온에서 살짝 식혀서 그대로 까서 먹는다. 정식에는 꼬막으로 전도 부치고 무침도 하지만 그냥 숙회가 가장 맛있다. 쇳내 나는 묘한 향과 탱탱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꼬막살이면 그만이지 무슨 요리를 하겠는가. 꼬막살 구석구석을 씹으니 뻘의 질감이 다가온다. 갯바람 속에서 그 꼬막을 캐는 안악들의 모습이 보인다. 맛으로 떠나본 추억여행 어떠셨나요? 맛으로 이어지는 추억의 파노라마처럼 계속 이어지지 않던가요? 저는 계속 추억이 연결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모두 맛과 함께요. 이렇듯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 속에는 언제나 맛이 함께합니다. 특별한 날에 화려한 음식이 아니어도 소박한 한 끼의 냄새와 온기는 마음속 깊이 남아 우리를 다시 그때로 데려갑니다. 모든 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기억이 됩니다. 맛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를 미소 짓게 하죠. 결국 추억의 절반은 맛이고 맛의 절반은 사람과 순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나눈 식탁 위의 기억이 내일의 나를 미소 짓게 할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이음의 목소리가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사랑합니다.